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장재철입니다. 앞에서 황 박사님이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발표하는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매크로 경제 전망, 그리고 사실 내년도 전망은 굉장히 이제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좀 넓혀가지고 앞으로 5년 호라이즌 내에서 글로벌 경제의 모습 어떨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새로운 뭐 세계 경제의 어떤 파라다임은 어떤 식으로 변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이제 2023-24년 매크로 전망과 중기 전망,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도에 대한 관심이 있을 테니까 주요국의 경제 전망 2024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위기를 있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렸고요. 그 결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높은 금리와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앞으로 올 2024년이 우리가 지난 2023년이나 2022년처럼 불확실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국면으로 개선된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적어도 2027년까지 글로벌 경제를 전망해 봤을 때 세계 경제는 2023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완만하게 둔화되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로부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했다가 좀 빠른 속도로 둔화됐던 면이 있었죠. 이러한 것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경제 펀더멘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정책금리도 그렇고 당연히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매크로 변수들은 그러한 전망을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거나 믿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 글로벌 사이클을 좀 정상화된다고 봤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2023년 2분기, 3분기 현재 경기가 저 뭐 2분기나 1분기 전에 비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피크일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계를 좀 넓혀가지고 2024년 상반기까지 본다고 하면 선진국이나 신흥시장국 모두 장기적인 추세에서 좀 하회하는, 그래서 경기 둔화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사이클을 본다고 하면 왜 미국이 이렇게 뭐 주식시장도 좋고 정책금리도 굉장히 높였고,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뭐 4.85%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미국에서 전개되는 이유를 보면 지금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적어도 2023년이 피크고, 그 다음에는 2024년 상반기까지도 이러한 장기 추세 위에 있을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경제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경제는 장기 추세로부터 많이 이제 하회하는 그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이다, 내년도에 2%가 가지 못할 거라는 이런 전망이 아마도 이런 부진한 모습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나눠서 봤는데요. 올해와 내년을 봤는데, 궁극적으로 2027년까지 우리가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앞으로 그럼 이런 글로벌 경제와 주요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2% 이상의 성장세를 계속 평균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엔화 약세나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성장률이 좀 높아졌죠. 그렇지만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1% 내외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요. 한국도 보면 올해와 내년이 좀 부진합니다. 그렇지만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성장률이 2.5%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투자 호라이즌이 얼마나 이제 짧고 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중기적 시계 내에서 글로벌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안다고 하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 개별 국가적으로 보면은 신흥시장국 쪽에서 성장세가 상당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이전에는 약 한 7% 성장을 하다가 앞으로 5년 동안은 4%대 성장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2의 중국이라고 얘기하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5%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거로 봅니다. 뭐 그 이외에도 멕시코나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궁극적으로는 성장세를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더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떤 성장세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와 1인당 GDP, 즉 각 나라들의 경제력의 어떤 구매력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것들은 뭐 경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사이드지만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 소비자나 각 국민들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내수나 아니면 뭐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한 선택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IMF 자료를 보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놀라운 거는 1인당 GDP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2028년 되면 세계 서열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4위 정도 됩니다. 미국, 독일, 호주, 한국, 프랑스 이런 식으로 돼서 인당 GDP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나 아니면 수출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언더퍼폼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구매력으로 인해서 높아진 구매력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의 소비가 일어날 부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선진국과 시장국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성장률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어떻게 이제 변할 수 있을까 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신흥시장국에 대한 견해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었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5년 동안은 선진국에서의 성장 모멘텀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 이전에는 약 한 5%였는데 평균적으로 신흥시장국의 성장률이 앞으로 5년 동안은 4%를 좀 하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면에 선진국은 꾸준히 1%대 후반의 평균 성장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매크로 환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글로벌 그로스 자체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좀 더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어떤 그 매크로 펀더멘탈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향후 5년 동안에 중앙은행이 타겟하는 2%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수준은 약 한 2.5% 내외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놓고 본다고 하면 선진국이 아무래도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2024년, 2025년으로 갈수록 소위 말해서 정책 금리 수준이 정상화되는
그런 수준 아니면 장기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현재 전망에서 상당히 유의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경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이전에는 약 한 1.7%였는데 이것이 2.2% 그래서 약 0.5% 포인트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타겟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열어놓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 경제 성장도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공급 측 사이드에서 국제 유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좀 생기면서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전쟁이 확산이 돼서 중동에서의 전반적인 어떤 전쟁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유가는 4분기 정도에 한 85불 정도 지금 저희들이 그 사태 이전에 전망한 게 평균 유가 WTI 기준으로 83불이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우디의 감산 조치라든지 러시아의 감산 조치 거기다가 최근에 나타난 뭐 전쟁이 확산되지 않더라도 이런 불안 요인들을 좀 감안하면 약간의 상승 압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4년 하반기가 되면 WTI 유가는 약 한 70달러 중반대로 하락하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둔화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2%대의 물가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갈수록 좀 둔화가 되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좀 설명드렸듯이 경제 성장이 장기 트렌드로부터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좀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면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정책금리 인하 시점은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 국채의 고공행진이 소위 말해서 금융 여건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금리 부담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경제 부담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어쩌면 그 시점이 생각보다 좀 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미 연준도 그렇고요, 유럽의 ECB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정책 금리의 상한이 0.25%에서 5.5%까지 굉장히 높아졌죠.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사실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과거의 경험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경제는 그렇지 않죠. 제가 이렇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나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보면 이미 미국 경제는 올해 3월 달부터 올해 뭐 1분기 말이나 2분기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경기 침체라고 하면 테크니컬 경기 침체 개념이 뭐냐면 전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이제 빠지는 건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게 2분기 이상 연속돼야 되는데 이러한 시점이 점점 이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경제는 뭐 침체가 없을 것이다. 아니면 침체가 오더라도 내년도 2분기 이후에 올 거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경제를 보고 금융 변수를 보고 펀더멘털을 보고 뭔가를 생각하고 전망을 할 때 과거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불확실하다, 또 뭐 우려가 된다, 걱정이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이 굉장히 이제 단편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정책 금리도 받고 인플레이션도 받고 성장률도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집결되는 것이 외환 시장에서의 환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강했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장기 추세 위에서의 미국의 경제 성장이 유지가 된다. 반면에 유럽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 성장세 둔화가 좀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당연히 우리가 달러 강세를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는 좀 유지가 되지만은 달러 지수로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말까지는 뭐 계속 달러가 강세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년 초까지 1분기까지도 달러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해서 달러 원 환율이 항상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원 환율을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 달러 요인이 있고 또 원화 요인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또 뭐 특별한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미국 경제에 대한 것은 달러 요인이고 원화 요인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보였던 것은 우리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위축되거나 뭐 무역수지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보였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 경제에 대한 장기 전망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점차 이제 해소되면서 달러 원 환율의 자체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레벨 다운을 해서 내년도 말 정도 되면 약 1250원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 경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중개적 시기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금리와 환율, 뭐 정책 금리까지 말씀드렸는데 미국 경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뭐 둔화가 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의 노동 시장이 굉장히 강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수 증가가 20만 개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역사적 최저치인 뭐 3.8%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그 자연 실업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상적인 평균적인 실업률이 한 4.2% 정도 됩니다. 그걸 계속 하회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임금 상승률을 높여주고 이것이 고유가나 아니면 공급 측에서의 문제와 더불어서 물가를 높여주고 이 높은 물가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보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도 하반기 일부에서는 또 뭐 내년 3분기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가 정책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유럽은 생각보다 부진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망을 했을 때 여기에서는 연간 성장률을 0.6, 0.7%로 봤지만 최근에 독일 경기의 어떤 부진이라든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약화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세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높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리파이낸스 금리 같은 경우에 4.5%까지 올렸는데 이 수준을 좀 당분간 유지하다가 미국보다는 경기 부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올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ECB가 미국보다는 좀 먼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한테 뭐 상당히 그 제일 컸던 트레이드 그 교역 파트너였죠. 중국 경제. 올해 5.0%를 예상을 했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 나왔는데 저희들 예상치보다 높아서 약간의 이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내년도 성장률입니다. 4%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이고 여기에는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경기를 좀 제약하는 그런 요역이 되고 또한 경제 액티비티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성장을 계속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3%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 2.1% 경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는 수출이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수출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물가가 좀 내려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증가율 면에서 본다고 하면 소위 말해서 구매력을 좀 올려주면서 민간 소비의 둔화를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좋아지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개선된다고 하면 설비 투자가 플러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건설 투자 부분은 오른쪽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장률을 갉아먹는 그런 요인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올해 낮았던 베이스를 생각을 해보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수출이 이렇게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개선이 되고 있죠. 벌써 올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을 보면 상당히 플러스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로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유가가 좀 올라서 무역 수지는 10월 달에 소폭 적자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수출의 개선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선박, 자동차 이런 것들도 괜찮거든요. 내년도 성장을 좀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요인이나 아니면 기저 효과 그리고 우리는 임금 상승이 이렇게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스티키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2%대로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2%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여러 가지 고유가 아니면 유가 불안들을 보면 이러한 전망의 상향 어떤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하향하면서 내려간다는 그 전망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올해 내에는 3.5%로 동결을 하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재정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올해 1.4, 내년도 2.1, 1.3, 2.1% 성장의 평균을 보면 이게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금리의 인하 시점은 아마도 내년도 선거 지나고 하반기가 돼야지 그 연준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경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잠재 성장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상반기 중에 좀 내려가지고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와 내년도의 경제에 대해서 봤는데요.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바로 글로벌 경제가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하고요.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들이 예상하고 있는 목표로 하고 2% 물가 수준은 2025년에 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하에서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제 움직인 거지만은 고령화가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녹색 전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모든 요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좀 더 위로 올려주는 그런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라는 전환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의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률이 이전보다 조금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렇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까지는 경기 둔화가 아니라 성장률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둔화되더라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저는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진다는데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이 뭐 코로나 때 이제 공급망 차질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유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죠. 뭐 러시아가 원유를 생산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국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다음에 또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경제를 쭉 이제 뭐 과거서부터 쭉 보면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 후에는 항상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매번, 거의 매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걱정하던 사이에 작년에 런던에서 뭐 LDI 사태가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레고랜드 사태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3월달에 또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다시 리피트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있을 5년 동안에도 이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5년 동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금융당국, 중앙은행이나 또 FDIC, 그 예금보험공사 미국의 이런, 또 그리고 일반적인 또 금융기관들, JP모건이나 이러한 어떤 삼각 체제가 금융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러한 것은 금융위기 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제 주체들, 감독, 금융 당국이나 경제 주체들이 금융위기로부터 배운 어떤 플레이북을 가지고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금융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이제 보면은 러시아가 그 크리미아 반도 침공한 다음부터 계속 머리에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리스크였죠. 중동 리스크는 아주 역사가 오래됐죠. 6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왔던 이슈고, 중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 갈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또 이슈가 있고요. 아주 고전적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리스크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나 경제를 전망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감안을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야 될지 굉장히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 리스크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성장의 어떤 우려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가장 큰 요인이 중국 경제 잘 나가고 있었죠. 미국이 중국의 그런 퍼포먼스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썼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죠. 무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술, 그리고 이제 금융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국 자체의 인구 구조적인 고령화 이슈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죠. 또 투자가 또 부진하니까 또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게 하는 것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인디아나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인디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도네시아가 또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중국이라는 세계 경제에서의 또 성장축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그로스 아니면 선진국 신흥시장국의 성장세가 조금씩 이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글로벌 경제와 또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발표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